네, 경제 119.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토론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밌어야 한다. 웃기지 않으면 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그래서 토론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토론이다. 이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텔레비전을 찍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TV에 나오지 않는 경제민주화의 진실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TV에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민주화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TV로 보면 되죠, 인터넷에. 동영상. 근데 TV에 요즘 경제민주화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월가 시위도 나오고 요즘 뭐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재벌 독식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TV에. 나오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월가 시위에 대해서 보도 나올 때 주로 무슨 경제민주화처럼 나오지는 잘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데모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장면을 내보내면서도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여주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안 나오냐면요. 제가 옛날에 기자 이제 방송사 처음 들어갔는데 그 부장 책상 깔판에 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기업 명단, 광고주 명단이에요. 취재할 때 이 기업들은 다 보고 참고해라 하는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광고주 재벌 대기업은 청와대보다 힘이 더 세죠. 그때도 이미 그랬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30년 전. 지금은 훨씬 더 더하죠. 지금은 힘이 훨씬 더 세졌기 때문에 이제 뭐 공룡 그때 이제 애기 공룡이었더니 지금은 큰 공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민주화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헌법 119조가 우리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그 김종인 박사가 1987년에 우리 이제 민주화하면서 헌법 만들 때 그 전두환 씨한테 가서 요거 넣읍시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넣었냐.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가 지금 우리 홍 교수님 한 얘기 딱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옛날과 다르다. 지금 가면 갈수록 재벌 권력이 비대해져가지고 이제 그 민주적인 권력 내지는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걸 헌법에 반드시 못을 박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좀 사문화돼 버려가지고 오늘 이 현실이 된 거죠.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우리 헌법 19조가? 뭐 경제학자들이 볼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119가 달려오나? 지금 이종일 교수가 앞서가는 바람에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 시작했던 초점은 사실 TV 외에 나오지 않는가가 초점인데. 꼬이면서 하는 거지. 119조까지 지금 가버렸습니다. 최혜천 변호사 전 국회의원. TV에는 왜 경제민주화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게 핵심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미 재벌이나 경제 공룡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걸 쥐락펴락하니까요. 저도 잠깐 빗나갈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어느 재벌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문에 거의 안 보이죠. 과거 재벌 수사 같으면요 매일 일면 탑이고 9시 뉴스에 탑입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여기서 공개해도 괜찮은데. 다 아실 겁니다. 저조차도 말을 못해요. 그거 얼마 전에 그렇게 되면 아니 저한테 살짝 가르쳐주고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말 못하는 체제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제 법률가가 말 못하는 그 공포의 핵심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빗나가면 그 전에도 수사 있고 어느 지검장이 뭐 사표 쓰네 마네 이랬잖아요. 그때 제가 수사 실무에 있던 사람들을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재벌 수사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야 너 몰랐냐 그랬어요. 야 몰랐냐 이미 정치나 모든 영역이나 관료 영역은 재벌들이 얼마나 막강하고 힘이 센지 다 알고 있다. 진짜 숨은 권력, 그렇죠. 그림자 권력이 누군지 이제 알았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라. 제가 결혼식장에서 농담처럼 그런 적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 결혼식장에서 얘기합니까? TV 토론 나와서 얘기해요. 최재천 변호사가 겁을 낼 정도다. 3분밖에 없지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연 김대중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 때 TV에 안 나오는 건 또 다르죠.
이번에는 언론 통제라고 하는 것도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 언론 통제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언터처블이 돼요. 그래, 불가촉 천민이자 그러잖아. 불가촉 천민. 그 천민들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이렇게 옛날 우리 그 환자들, 전염병 환자들처럼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언터처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재벌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서 정말 언터처블이고, 재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위에 사람이 싹 없어져요. 간첩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얘기가 일단 언론에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언론 통제라고 쓰셨는데 그게 지금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통제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 아니에요? 통제라는 건 바깥에서. 네,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이거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SNS가 너무 활발해지고 사실 언론이 정상적이면 안 그렇다는 얘기죠. 낙곰수가 경제를 얘기하고 또 낙곰수 보조판으로 잊어버렸네. 제 이름 나는 꼽사리. 나는 꼽사리가 히트를 치고 그게 다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되니까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경제 재벌 민주화, 재벌 개혁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이 정권 들어와서 더욱더 정권의 언론 통제하는 거하고 두 개가 같이 맞아떨어짐으로써 정말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경제 민주화를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거의 신성불가침의 거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사실 경제 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얘기인데 이명박 정부가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언론 통제한 것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나쁜 짓이고.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재벌 공화국이 된 것, 나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재벌의 구조적인 힘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꼭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커진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많이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후보가 여기 있는 분하고 같이 경쟁하실 때 언제 그러셨어요? 요즘 데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노총 위원장, 민노총 위원장한테 듣기로 자기는 4년 동안 청와대에서 오라소리를 한 번도 양대 노총이 다 그랬습니까? 한 번도 못 들었다. 근데 어떻게 재벌 총수들은 여러 번 밥도 먹고 특히 핸드폰으로 아무 때나 연락해라 이런. 이 양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협소한 거죠. 그렇죠.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그렇죠. 재벌 경제 프렌들리, 그렇죠. 독점 경제 프렌들리. 그분이 통이 크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는 돼야 그 비즈니스지. 중소기업 그 정도 해갖고는 그거는 그냥 근데 자기가 직접 오너십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통이 커졌을까요? 아니 근데 원래 타고난 분이에요. 엠비노믹스 흔히 이제 말하는 MB 경제정책, 그럼 제가 생각나는 게 부자 대세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사람들은 뭘로 들었냐면요. 자기 주문처럼 들었죠.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기도문에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부자 대세오. 그런, 자기가 들으면, 자기한테 치환해서 들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얘기했던 게 747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 좀 들어요. 사회자야, 내가. 나도 사회자요. 그래요? 사회자가 여기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아까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다시 MB로 돌아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재벌이 이렇게 세지기 시작한 게 MB 때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하면 시작해보시죠. 저는 강연 다닐 때 늘 대조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국제 상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5년인가 6년인가 85년도에 전두환이가 감히 10대 재벌 중에 하나인 정치자금 달라고 하는데 뭘 하나 빼고 줬죠. 영을 하나 빼고. 영을 하나 뺐으니까. 영을 하나 빼고 줬다고. 그래서 미운털 좀 했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저거 치워. 저거 치워를 해버려서 10대 재벌이 공중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재벌 랭킹 7인가 8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그게 좋은 세상은 아니지만 국가 권력이 독재 정권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거죠. 생사여탈권을 한 박사 뒤에 그 사진
이분이 계실때는 이제 말 것도 어찌가 하는. 이분보다 재벌을 상시하신 분인데 이분 때문에 컸어요. 사실. 이분의 문제는 저기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폈고, 그다음에 이 박해지신 분이 이제 잡은 다음에는 그 얼라들이 많이 컸네. 너 많이 컸다. 눈 깔어. 했는데 안 깐, 좀 이게 부산이라서 이렇게 소리가 좀 늦게 전달되고 안 까니까 저거 치어가 됐고. 나는 이게 우리가 민주화를 잘못한 게 민주화를 하면서 강연하십니까 지금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 재벌에 대한 고삐를 사회 보는 줄 알았는데. 고삐를 놓쳤다. 재벌에 대한 고삐를. 국제상사가 85년인데 노 대통령이 권력이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가 딱 20년 뒤에 나온 얘기네요. 그죠? 20년 만에. 그 넘어가는 과정이 말이죠. 이제 그 상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91년인가 대선이? 정주영 씨가 93년도요. 92년 대선에 정주영 씨가 정치 권력을 이제 직접 잡겠다고 대선에 도전을 하죠. 국민당을 만들어서 그때 반값 아파트 공약하고 그게 신호탄이에요. 더 이상 우리 그렇게 잡혀 살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이거 잘못하면 강연되겠네. 금융을 그전에는 돈줄을 정부가 딱 잡고 있었거든요. 돈줄을 다 잡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민주화하고 자유화한다 그러면서 요 얘기는 나중에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민주화가 자유화가 아니요. 그런데 민주화를 자유화로 알아가지고 다 시장에 맡긴다는 식으로 가니까 정부가 이제 우리는 그리고 또 3조 5항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 재벌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말 듣기 싫다. 그런데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자꾸 큰 소리 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 권력도 내가 가질게. 요거예요. 그게 이제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건희 씨가 북경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죠. 1류 2류 3류가고. 3류. 정치는 사류라는 거야. 사류였나요? 정치는 사류라는 거 아니야. 관료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정치 권력은 5년이면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벌은 영속적인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가 더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정치 권력에 붙으면 지금도 봐요. 정치 권력에 붙은 사람은 5년이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감옥 가 또. 근데 이쪽에 붙으면 감옥도 안 가고 영원히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 갔는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그러잖아. 그게 이게 바로 민주화가 뭐냐면은 권력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가르쳐 준 거야. 권력이란 건 그러니까 박정희가 왜 힘이 셌고 전두환이 왜 힘이 셌냐 하면은 언제까지 할 줄 몰랐잖아. 끝이 없으니까 그게 청와대가 권력을 행사하는 큰 도구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떤 무정부성 그리고 정부의 통제권, 국가 통제권을 이미 벗어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다시 얘기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MB 정부 이제 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어려운 얘기 같은 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자본을 MB 노믹스 4년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잠깐만. 정동영 의원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라오는데 앞에 그 빌딩 앞에 나는 들어오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는데 앞치마를 둘러더라고요. 마이크가 떨어져 버렸어. 미안합니다. 여기 막 스튜디오려고 건물에 들어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고 난 들어오는데 인상이 곱다란 아주머니인데 앞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에 근무하시다가 손을 씻고 오시는지. 근데 얼핏 스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밤이 꽤 됐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분 뭔 걱정이 있을까? 뭐 대학 등록금일 수도 있고 병원비 걱정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분이 어쩌면 MB를 찍었을 수도 있다. 지난 선거 때. 그럼요. 그게 꿈이거든요. 뭔가 내 꿈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달콤한 거짓말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교수님
MB 4년 얘기하시면 지금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달콤한 꿈이었는데 사기였다. 그 말이거든요. 뭐 정 의원님이야 회한이 크겠죠. 당사자셨으니까. 당사자셨으니까. 왜 그리 돌리세요 말을. 아 근데 MB 이제- 경제라는 건 말이죠. 예. 우리가 뭐 재밌게 얘기합시다. 예, 예, MB 경제라는 거는 이게 참 기가 막힌 양반이 예. 얘기한 거하고 실제 되는 거하고 그냥 다 반대야. 뭐든지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47 해가지고 엄청 이제 고도 성장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4년 됐죠. 4년 됐는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아직 뭐 올해 말이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3.1% 정도 될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때 처음에 마이너스 6% 꼬라박고 시작했는데 그거 포함해서 예. 연평균 5%. 김대중 정부 때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카드채 사태 안고 시작했는데 포함해서 4.3% 연평균. 근데 지금 747 한다 그러더니 3.1%예요. 근데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잠깐만요. 녹색 성장 안 돼. 녹색 이 성장. 교수님, 3.1%면 사실상 성장 안 한 거죠? 성장 안 한 건 아니고 뭐 조금 한 거죠.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는 부채 중과율을 더하면 어떻게 부채 돼요? 중과율을 다 하는 그러니까 그게 빚으로도 문제예요. 그 정도는 아니, 누구나 그 할 수 삼- 있는 거예요. 3.1% 성장 혜택이 누구한테 갔냐? 어? 네. 이게 그렇죠. 지금 그건 누구한테 재벌 갔냐. 대기업한테 압도적으로 간 거거든. 그리고 실질 임금 보면은 거꾸로 내려가요. 특히 청년들 임금은 막 더 내려가. 노동 분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노안 역사적으로 계획 수준이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보수 정부의 아주 전형적인 경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자기들은 레이건 당시에 그 정책을 쫓는다고 얘기를 하실 건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이? 뭐 한나라당 쪽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지금 이분들이 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긴 하는군요. 그러니까. 레이건 쪽의 보수주의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다. 왜냐하면 어딘가 기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예, 예. 근데 그분들도 사실 잘 모르실 건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시는지. 근데 더 원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건의 원조가 있다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레이건의 원조가 누구냐면 1920년대 앤드루 멜론이라고 재무부 장관을 했어요. 예, 예. 이 사람이 거대한 부자에 당시 미국에서 손으로 꼽는 재벌 중에 하나라고요. 이 사람을 재무부 장관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재무 잘 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건설회사 사장님 했으니까 대통령 대신 뭔가 잘하겠지.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재벌이니까 이 사람을 재무부 장관을 시켜놓으면 우리를 뭔가 잘 먹여 살려주겠지. 이분이 바로 한 게 뭐냐면 부자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선지자가 계셨군요. 그분이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 노동조합이 독점이라는 거야. 기업하고 이게 계약을 하는데 저게 독점이니까 왜 독점금지법으로 노동조합을 규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줄부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탄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재벌이.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가 있고 근데 이제 역사의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 대공황이거든요. 공항에 온 거죠. 예, 29년 공항에 온 거죠. 유경 교수님 미국에 살지 않았어요? 하버드 나오지 않았어요?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이것도 같아요? 우리가 근데 왜 역사에서 배우지 아니 못하는 유정일 교수는 근데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면 미국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하세요. 아니 미국에서 H대를 나온 분이 모르면은 바보고 알면은 악당이지. 아, 몰랐으면 바보고 알고 했으면 악당이지. 근데 순진한 건 맞아. 일단 순진함에도 이따 얘기합시다. 홍 선생님 얘기하세요. 아니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근데 주로 왜 미국 얘기만 해요?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것뿐 아니에요 혹시?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 한국 재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chấp벌되니까 학교에서 쫓기나요? 나만 망했네. 아니 그런데 미국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예. 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재벌에서. 미국의 경우를 끌어오면서. 미국의 경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끔 그 사람들은 TV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재벌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을 막 찾아보니까 미국에 재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재벌이 있었는데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규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근데 록펠러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 옛날에 있었죠, 그렇죠. 록펠러가. 있었단 말이에요. 관계로 쪼개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걸 막으려고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1920년대. 영어는 잘하세요? 유학 갔다 왔으니까. 이럴 때. 그게 여기 토론에 오늘 처음 나오셔서 그런데, 그 서작가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보다 잘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스트셀러는 없잖아 이렇게. 우리 소설가지만 아니 황 교수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였어요. 소설가지만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는 없어요. 편집 내가 해. 소설가지만 피라는 일으키지 않아. 피라는 일으켰잖아. 아니 피라는 일으켜. 설화만 일으켜. 알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예. 정 의원님도 근데 좀 그러니까 미국 특파원 아니었습니까? 특파원이지만 잘 몰라요. 몇 년 하셨죠? 3년 있었죠. 어디 계셨어요? 뉴욕에 계셨나요? LA에 살았어요. 예? LA에 살았어요. LA에서. 예. 중남미를 돌아다녀서 중남미를 돌아다녔죠. 네. 실적 이러면서 미국으로도 빠져나가시는군요. 중남미를 돌아다니고. 어쨌든 그 법이 작동하니까 예. 이제 그 반독점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오는데 우리 경우는 예를 들면 전에 이제 그 상속세를 참여정부 때 했나요? 뭐 포괄주의로 바꿨잖아요. 네, 참여정부 때 한 거죠. 참여정부 때. 그것도 참여정부 때. 예. 맞아요. 그건 잘한 거. 그렇게 되면은 그건 잘한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지분도 작아지고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겠다는 기대를 가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대하고는 또 달리 신종 기법이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일감 몰아주게. MRO, 일감 몰아주게. 그건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편법으로 빠져나가면 그래도 법이 작동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 법 앞에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의 재벌 기업의 제일 큰 문제는 재벌은 법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력보다 더 위에 있지만 더 심각한 건 법 위에 있는 거니까 그것을 법의 지배, 법 앞에 평등 이것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 첫 열쇠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가 법치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법치는요, 인치의 반대인 말이에요. 지멋대로 하지 마라.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에크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자유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법치는요, 인치를 반대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리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가고 있는 거고 그 인치를 국가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대단히 좁은 의미의 법과 질서 그걸 몰아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예, 대단히 위험한 거죠, 도리어. 근데 제가 그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잠깐만요. 아니, 하시라고.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미국 얘기 하시는데 이른바 이제 그 반독점법 왜 생겼으며 그 당시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석유 회사들을 왜 그렇게 쪼개게 되었는가? 그걸 좀 구체적인 예증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재벌이 한국 재벌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깨려고 노력할 때부터 실제로 깰 때까지 3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깬 겁니다. 새롭게 법을 다 만들어서. 물론 대공황을 겪고 나서. 근데 그 전에 대공황 겪기 전에 재벌 문제가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처음에 이제 그게 1904년 5년쯤 돼요. 네. 그때 그 루즈벨트가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보통 하는 그 뉴딜의 루즈벨트는 테디하고, 민주당의 그 이제 FDR이라고 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이 사람은 시어더 루즈벨트가 있죠. 예, 그게 이제 공화당 루즈벨트예요. 예. 둘이 이제 친척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를 을사보호조약을 만드시는데 결정적. 그런데 또 맞죠. 그분하고 이제 그 회담해가지고 그때 카스라 테프트. 카스라 테프트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노벨평화상을 그걸로 받으셨어요. 조선이 식민지 되는 대가로 노벨평화상을 받으셨어요. 노벨평화상 문제가 많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테프트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루즈벨트하고 12촌인가 그래요. 실제로 그 혈맥 관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루즈벨트가 근데 것도 많아. 근데 잘난 그걸 못 척하려고 쓰니까 또 막 얘기하는 거 봐. 저걸 활자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팔자를 옮기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와야 거기까지 하는데 가야 되는데. 여기로 다 나가거든. 최변이 그동안 얼마나 당했길래. 그 핍박과 소름 아시죠? 루스벨트하고 접촉하고 12촌인 거 처음 알았어. 가만있어. 그거 좀 따져봐야 할 텐데 나는 8천으로 알고 있어. 알았어. 자, 그건 촌 개념이 없어. 홍교수가 말을 못하지. 한국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미국에서 당시로서는 공화당 개혁 대통령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때 막 개혁을 해야 된다고 미국도 재벌들이 난리 법석을 치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락펠러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반독점법에 처음으로 걸었어요. 예. 그랬더니 어땠냐면 락펠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아, 대통령이 그분도 온라인을 열어놨던데. 온라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재벌이 너무. 그 전화를 하니까 루즈벨트가 자기가 아니까 전화 올 거예요. 도망갔어요. 전화를 안 받고. 이틀 동안 안 받다가 락펠러가 계속 받으니까 받았어요. 받는 내용이 뭐냐면 락펠러가 그런 걸 뭘 법으로 갖고 얘기를 하냐. 나한테 얘기하면 나한테가 아니라 그 사람 얘기로는 유얼맨과 마이맨이 만나서 타협하면 되지. 정말 잘하시네. 아씨 영화 잘하네 진짜. 락펠러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재벌이 지금 공정거래시로 공정거래법으로 걸어놓는데 이 사람이 딱 해서 뭘 그걸 그렇게 하냐. 아, 당신이 불만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다 처리해 줄 건데 왜 법을 갖고 그래. 이게 루즈벨트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법으로 해도 결국 그 락펠러를 못 깨는 거예요. 신나다고 오히려. 그 다음에 개혁 근데 그 대통령 록펠러 다음 대통령이 윌슨인가요? 윌슨이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윌슨이에요. 그게 윌슨이 아니 이제 왜냐면 윌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좀 오래 하니까 양념 좀 쳐주는 거야. 알았어, 하세요. 만약에 경제 권력이 너무 집중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정부를 사버릴 정도로 매수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된다면 이야.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좀 딱 그렇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벌써 미국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게 재벌 권력 앞에 정치 권력이 무력해진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양념을 쳐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미국 재벌들은 완전히 거대 재벌 공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벌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 재벌을 인위적으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JP 모간이 지금 우리 삼성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비중이 그렇다 스탠다드 오일 한쪽에 이만큼 있죠. 락펠러 있죠. JP 모간이 지금하고 다르게 철도회사, 은행, 그다음에 US 스틸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루즈벨트가 다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JP 모간은 투자은행만 해라. 은행 따로, 투자은행 따로, 그 다음에 금산분리해서 산업자본 더 이상 못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국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것이 그 대목에서 이 진실을 그게 정말 저 재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몰라. 아니 그런데 한국에서도 정말 아까운 게 그러니까 그게 루즈벨트가 그걸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루즈벨트는 뭐 무슨 하늘에서 백마타 구원초인도 아니고 백마타 구원초인은 저기 계시고 우리도 IMF가 있었죠. 우리는 IMF가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난 김대중 대통령이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정말 한국 경제가 그 곤두박질 쳤을 때 뭐 누가 달러 많이 써서 했어요? 국민들이 뭐 달러 많이 썼나요? 그거 다 재벌들이 쓴 거고 그게 다 관체금융에서 다 그 짝짝꿍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타이밍에 정말 IMF조차도 재벌개혁, 관료개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 빨갱이가 와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IMF가 나와서 구조조정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정리해고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벌개혁, 관료개혁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 관체금융을 관체 경제를 깨야만 한국의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깨지를 못하고 오히려 재벌과 관료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전도사가 되어버렸죠. 그 대목에 우리 한국이 정말로 그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개혁 87년 사실은 이후에 이제 제일 좋은 기회라고 예, 보시는 거예요. 개발 때 IMF 때 의원이셨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나라 상황 같은 거 보셔서 그때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때 재벌과 정치인들과의 정권과의 관계. 그 재벌 개혁에 관한 한 솔직히 고백하면 준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벌 개혁과 관료 개혁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그 그림을 갖고 있었으면 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 텐데 우선 뭐 선거 과정에서 이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그 소방수 역할을 하는데 급급한 정권 초기였고 그리고 이제 중기 넘어서니까 이제 관료와 재벌의 포위가 된 거죠. 정말로 어떤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이 재벌 경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청사진과 철학과 이런 것이 좀 없었어요. 그냥 그 위기의 와중에서 IMF도 뭐라 그러고 어쩌고 하니까 부채 비율도 좀 낮춰야 되겠고 경영 투명성도 좀 해야 되겠고 어쩌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신문에 어제 걸 보니까요. 이렇게 어떤 재밌는 통계를 올해에 대한 통계가 하나 있군요. 그 직장인 눈으로 바라본 2011년 핫 이슈. 그랬더니 부정적 인물 1위 누굴 것 같으세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40.9%. 두 번째가 누굴 것 같으세요? 오세훈 13.3%. 세 번째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 올라와 있어요. 강용석. 이 정치인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아니요. 그다음에 강호동. 그다음에 나경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정적 인물들이.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뭐 당신 얘기했던 뭐 녹색 뉴딜이든 747이든 뭐 MB노믹스든 그중에 뭐 하나 더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또 뭐 부자 대세요란 말이 자기 말로 조금이라도 느껴졌다고 한다면 40%까지 정도 부정적 인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낮은가 하고 부정적인 인물이란 말은 많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리맨들이 이건 평범한 셀러리맨들입니다. 평범한 높은 사람 말고 평범한 셀러리맨들에게 조사한 거. 그러니까 한국인 서울에 사는 셀러리맨 평균치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대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치 분야가 28.7% 가장 낮았군요. 그리고 두 번째 낮은 게 경제 분야예요. 39%. 그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다. 이분들 평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한 원인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경제 민주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들 얘기를 줄여 말하면 이겁니다. 월급 빼놓고는 다 올랐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하기 참 힘들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 경제와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경제 문제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대민 의원님 국사학과 나오셨죠? 예, 이제 한홍구 교수. 우리가 왜 우리 헌법 요즘 맨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뭐 119조 얘기하고 뭐 한국에 119가 2개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소방서하고 헌법 119조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대체 어느 점부터 따질 수 있을까요? 아까도 할아버지 얘기를 한홍구 교수가 얘기하셨는데 헌법 기초를 하신 유지로 박사가 제안 헌법에 한홍구 교수가 헌법 얘기하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주관적인 혈족 관계에서 이런 제헌법 얘기에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그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원래 국민이 아니고 초안에서는 인민이었는데 그 윤치영 선생이 이걸 고집해서 국민으로 뒤바뀐 거. 그래서 인민이란 말을 뺏긴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그 노동 3권이 아니라 노동 4권. 노동 3권 더하기 그 제헌헌법 18조에 보면은 그랬어요? 노동 4권이었어요? 18조에 보면 이균점권이라는 거예요. 이익균점권.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반성문을 또 하나 쓸 대목이 하나 나와요. 왜냐면 요새 반성 너무 많이 해서 큰일이네. 그 아까 말씀한 2항, 지금 119조 2항. 근데 이제 순서가 1항 다음에 2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재벌들은 1항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항보다. 근데 1항은 우리 민주당 선배들이 기초한 거고 2항은
민정당 국회의원이 설계했단 말이에요. 예. 당시에 김종인 박사는 그렇죠. 민정당 소속이었고, 근데 헌법기초위원 중에 1항,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근데 거기에 그 전에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인데,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기업을 개인의 기본권 수준으로 올려버린 거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 민주당 선배님들 기초위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딱 거기까지가 그 우리 흔히 옛날 야당사에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통 야당 한민당의 맥을 이어받은 보수 야당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87년 헌법이 왜 경제민주화를 담지 못했는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담지 못했는가가 그때 민주당까지만 해도 그 양김에 싸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죠. 지금 119조 2항이 지금 이 시대 헌법에 있다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고 행복의 근거기도 한데 적정소득 분배를 얘기하는데 적정소득 분배 없잖아요. 또 경제력 남용 방지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없어요. 또 경제 주체 간의 조화 그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 법률로 규제와 조정하라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한진 정리하고 400명 한 다음 날 174억 주식 배당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현금 배당하고 또 종편에다 투자하고 종편에 투자하고 이게 119조 위반이잖아요. 적정한 소득 분배 아니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력의 남용 방지도 아니고 이게 119조 다 위반인 거죠. 또 하나 사례 들면 저 식당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 안 그래도 못 사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비싸게 받냐 하고 데모할 119 부르는 거거든요. 119가 답을 탁탁 해줘야 돼요 그때. 또 하나 그거 얘가 하면 바뀐다는 거죠. 현대 자동차 저도 가서 보고 참 거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바퀴 만드는 사람, 앞바퀴 끼는 사람은 정규직, 뒷바퀴 끼는 사람은 하도급, 사내하청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내하청 그게 불법 파견이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 대법원이 판결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응? 규제와 조정을 하라.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한 거 이상 엄격한 그 엄정한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무력화되는 거죠. 그리고 왜 앞바퀴 끼는 거하고 뒷바퀴 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데 동일한 노동인데 이렇게 임금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50%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적정한 소득 분배도 깨지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도 깨지고 규제와 조정도 안 듣지 경제력 남용 방지도 안 되지 119조 위반한 사례가 대한민국 30대 재벌 대부분의 지금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은 전부 119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B 입장에서는 그 겨우 이제 들고 나온 게 헌법 위반인 거죠. 그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건희는 이게 뭐 공산주의 나라만인지 사회주의 나라만인지 모르겠다. 과세금 내용이다. MB가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정운찬 교수가 김재동이 한마디 했어요. 그 회장님 그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저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벌이 먹었단 말이야. 먹은 거를 그러다 먹었어. 그걸로 게임 끝났는데 근데 개평 좀 나고 우리 좀 더나 먹자. 그런 건데 지금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이 그걸 그 초과이익을 독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이 있었냐 말이죠. 삼성전자하고 포스코하고 어딘가 세 개의 기업을 합쳐서 2010년까지 3년간 정기 요금으로만 사실상 국민 세금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만 해서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고작 50억 낸다고 하는 것은 1,000억밖에 안 돼요? 더 되죠? 전기 요금만 해서. 전기 요금만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재벌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그중에 국민이 제일 약하잖아요. 근데 정부와 재벌이 이 편을 짜가지고 국민을 핍박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면 삼성 백혈병, 삼성전 백혈병 사건입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47명인가 숫자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저 백혈병 그 사망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이 그 몇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서 1심에서 백혈병으로 인정해라. 산재에다가. 그런데
이 말하자면 그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해서 유족이 이제 산재급여, 산재를 신청한 건데 이걸 안 주려고 하는 재벌의 행태도 문제인데 또 근로복지공단이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해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1심 법원이 이건 산재 맞다. 그러니 산재로 인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과연 국가의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건 국가란 말이죠. 국가는 국민을 보살펴야 되잖아요.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했으면 그 유족을 보살피는 게 국가의 임무인데 그걸 산재를 주지 말라고 항소를 한. 그리고 또 더더욱 한심한 것은 이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수 기관으로 지금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뭐 1등이고 그런데 뭐냐? 저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는 한 2조 거두면 이 질병 치료하고 뭐 하는데 산재 급여가 한 2조 나가요. 그러니까 되게 똔똔 되는 거예요. 그건 돈 남기자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4년 동안 계속 해마다 이 남기는 거예요. 유보를. 그리고 경영을 잘했다고 경영을 잘. 그래서 작년에 1,000억인가 2,000억인가 남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남긴 거냐? 전에는 이제 상해는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거나 그런 건 비슷한데 질병, 산업 질병 이게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근무한 거하고 이제 그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하는 건데 그게 민주정부 때는 한 60%가 인정을 판정을 했어요. 100명이면 60명 정도가 이거는 그 관계가 있다 해서 급여를 산재 판정을 했는데 이 비율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돈을 안 줘서 남겼어. 그랬더니 대통령이 우수기관이라고 포창한 거예요. 공기업 선진화. 이게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이에요. 민주주의 근본에 대해서 물어야 될 때예요. 미국은 워낙 개인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관계는 계약으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질서 조항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과 기본권이 있는 거고 그 충돌할 때는 계약 말고는 달리 개입 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개인주의가 특징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프론티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제발 국가에 대해서 뭘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를 이야기 좀 해달라. 이게 미국으로는 가치의 전복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대통령 취임사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농담처럼 늘 이야기합니다. 군대 가셨죠. 군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 다 냈죠. 교육 다 받았죠. 근로 다 했죠. 하는 데는 다 했어요. 그럼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도 아직도 너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라. 넌 복무해라 이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이나 정치인보다 뭐 지식인들보다 계급포도가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뭐 MB님 덕분에 이제 그것도 잘렸지만 우리 개그 콘서트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에서 거기서 나와서 외치잖아.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고. 그러니까 난 그런 식의 그 대중적인 정서가 바로 그 무상급식 얘기를 나오게 하고 복지에 대한 분배 요구를 나오게 하고 경제민주화를 나오게 하는 힘이 뭐냐면은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처럼 꼬박꼬박 군대 가서 그 청춘을 바쳐 이 서민들 세금 내는 거 꼬박꼬박 내 뭐 국가가 뭐 하는 거 다 고스란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갖고 민주화됐지만 우리는 옛날 그 관성이 있어서 독재시대 교육받은 관성이 있어서 국가 가지 않는 데도 다 했는데 국가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니 돈으로 내라면 냈고 그다음에 피로 납부하는 병역 의무 있잖아요. 그 혈세라는 말이 일본 말입니다. 피로 납부하는 의무.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말해요. 피로 납부하는 세금도 다 냈단 말이에요.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낸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래 그게 아니에요. 병역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최 변호사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근데 제가 며칠 원래 자유당이 원래 정당 이름이 만들려고 했던 이름이 원래 노동당 아니었습니까? 노농당. 그러니까 그 노동자 농민당. 네. 그게 빨갱이들 비슷한 이름을 노농적유대 뭐 이런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 재헌헌법에 들어있는 몇 개 항목 참고 삼아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86조에는 농지계획이 들어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85조하고 87조에 들어있는 광물 등 지하자원, 전기통신 등 공공산업에 대한 국공유화. 그건 지금도 우리 헌법에 살아있어요. 더 중요한 게 84조입니다. 예. 84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했어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멀리 그 H대 우리 유 교수님 나온 H대 교수한테 묻기 전에 우리 재헌헌법이 정의한 거에 따르면 뭐냐면은 그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게 사회정의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헌헌법을 만든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은 먹고 입고 자고 싸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게 그걸 정의라고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시킨 게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이거든요. 우리 119조 이하는 경제 질서, 제도로서 경제에 대한 조항들이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들은 전부 다 쪼개가지고 자유권적, 생활권적, 참정권적, 노동기본권, 뭐 주택기본권, 양성평등기본권, 가족기본권, 교육기본권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기본권이 그렇게 많았어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보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헌법 과정에 우리가 지금 애국 애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한 애국이냐? 외국은 못 씁니다 지금. 애국이라는 게 도리어 국수주의로 갚으려는 위험성을 겪은 나라라서 우리가 하는 애국은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헌법 우리 최고 가치 체계고 주권자로서 유일하게 생성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저기 한마디만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헌 헌법에 있는 사회 정의에 관한 규정이 참 좋다. 왜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니까 그 책이 참 잘 썼어요. 어려운 이론 쉽게 잘 설명했고 참 좋아.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다 다룬 거는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런 거 같고 어찌 보면 저런 거 같고 소위 말하는 모럴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얘기예요. 현학적인 얘기야.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1대 99의 사회. 월가의 금융자본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자원을 독점하는 경제, 그리고 미국의 정부는 거짓말로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부정의에 대해서, 거대한 부정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규탄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그러면서 도덕적 딜레마에서 현학적으로 논의하는 정의로는 이게 H대학교 비록 교수가 썼지만 엉터리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정의의 결핍성,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이 어떤 걸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내용은 유정희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비판받을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면서 인권을 말하지 않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갖고 있는 현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책 내용보다 중요한 건 사실 현상이죠. 대중이 왜 그걸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부정의성, 한국 사회에 뭔가 불의가 많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재헌헌법이 헌법이 여러 번 수정되었지 않습니까? 새로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헌헌법에 대한 이런 정신들이 지금 우리 조문에 그대로 없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해석이나 그런 건 가능합니까? 우리 헌법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생활권적, 생존권적, 경제적 인권에 대해서 이미 기본권 편에 충분히 정리를 해놨고 또 제도로서의 경제, 질서로서의 경제에 대해서는 119조 이하에서 다 해놨단 말이에요. 다른 여느 나라보다도 촘촘합니다. 다만 나의 프랑스나 독일 헌법처럼 사회국가 원리나 사회적 국가나 이런 말을 안 썼을 뿐이지 해석을 하자면 공공성, 공공복리에 대해 이토록 촘촘하게 해놓은 헌법이 없어요. 미국 헌법, 일본 헌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조금 연결시키자면요. 우리가 과연 국가의 공공성, 국가의 규모 이걸 어디 정도 가져갈 것인지 핵심이 망입니다. 망, 네트워크. 그러니까 도로, 그렇죠.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전파, 철도, 뭐 중수도, 뭐 있을까요? 또 지하철, 고속철, 그다음에 공중길, 고속도로, 경전철, 이런 전파길, 이런 망이 가는 네트워크들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그렇죠. 것들이겠죠. 네트워크가 갈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공공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유지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민영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권리 장전을 정해놓은 것이 조금 이따 이야기될 한미 FTA라는 거죠. 결정판이 그걸 ISD로 보장해 놓은 거고. 잠깐만요. 한홍구 교수 얘기 잠깐 자, 그 헌법 회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1공화국 때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 뭐 압도적으로 그 팔린 책인데
이 헌법을 그 직접 기초한 분이 쓴 그분이 누구시죠? 있어.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사회국가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 책에 보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아니다. 서민주의 국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국가라는 게 뭐냐. 국가의 광범위한 기능을 통해서 생활을 균등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의 균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국가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게, 이거 우자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면서 읽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헌법을 직접 기초한 분이 우리 헌법에 대한 해설이니까 저자 직강 해설서예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초대법제처장이에요. 초대법제처장. 대한민국 정부 초대법제처장. 그분과 인척 관계는 없으시죠? 뭐 좀 특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땡땡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면은 네모하고 폐기하고. 네. 맞았습니다. 우리가 국사학과 가서 배우는 게 아니네. 정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특수관계거든. 국사학과. 국사학과. 이제 시험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구나. 국사 시험.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를 채택했다. 이게 재헌헌법입니다. 근데 그게 거쳐졌죠? 네? 그 기조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한국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요.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이게 바뀌게 된. 이게 뭐냐면은 재헌헌법에 표현했었던, 추구하고자 했었던, 적어도 재헌헌법이 우파들이 만들었지만 그래도 추구하고자 했었던 어떤 우리 독립운동으로부터의 그 전통,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에 의해서 짓밟혔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짓밟혔다. 그들에게는 국가 정체성이라고 자사람들이 떠드는 건 국가보안법 정체성이고, 우리가 정말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에 짓밟힌 재헌헌법을 되살리는 거예요.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을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조화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놓친 게 87년도에도 놓쳤단 말이에요. 정치적 민주주의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힘의 불균형이 재벌만 비대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민주화를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좀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재헌헌법 그때 그거 보면서.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진호 박사님 얘기가 노동할 권리라는 게 국가가 직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분은 이 국민들한테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조항이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무슨 뭐 노동할 권리가 무슨 유의 같은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재밌는 얘기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5대 의무, 4대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근로가 의무거든요. 나 일 좀 하고 싶다. 의무 좀 수행하고 싶다.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거를 직장을 마련해 줘.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지금도 저는 국가가 그 이제 공공성이 지금 다 말살이 돼서 그런데 국가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직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렇죠. 그게 근데 말이죠.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10시간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중요한 얘기 없어, 다 중요한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얘기인데 많아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1946년에 나도 이거 미국 얘기 좀 해야 되겠네. 미국 의회에서 괜찮아요. 전부 다 친미주의자들이라. 미국 유학 갔다 왔지. 전부 다 친미파들이. 나하고 최저층 빼놓고는 전부 친미파들이. 사회자 좀 조용히 좀 해. 뼛속 깊이 친미주의자들이 오는 거니. 저 전당대회 연설하면서 잠깐 막가네.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미국에서 특파원도 했고, 그리고 외교안보를 다루는 내가 저 NSC 위원장도 한 사람으로서 내가 반미주의자일 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저는요 반미주의자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반미주의가 한때 한국에서 좀 유행을 했잖아요. 그 얘기 그리 빠지지 마시고. 그때 나 정말 반미주의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아니 1946년에 미국 의회가 Full Employment Act 완전 고용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요. 이건 뭐냐? 옛날에는 지가 직장을 갔던 못 갔던 그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가 뭐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직장 가질 수 있겠지. 또 이렇게 좋은 조건을 원하는데 그 조건의 직장을 못 찾으면 눈높이를 낮춰라. 요즘 소위 뭐 누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법을 제정해서 의회가 법을 제정해서 완전 고용은 국가의 의무다. 모든 사람이 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자본주의 성격이 아까 우리 홍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뉴딜 개혁을 쫙 거치면서 자본주의 성격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국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대 정신과 자본주의 어떤 성숙 단계에서 복지도 하고 균등한 생활 그런 것도 추구하고 완전 고용도 국가가 보장하고 이쪽으로 다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갔던 흐름이 1980년대에 소위 이제 레이간, 대처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신자유주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게 바뀐 거죠. 바뀐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다시 커지고 금융위기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월가의 사태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다.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이른바 부의 불균형이 29년도에 공황 직전 그런 상태까지 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 갔죠. 자, 거기까지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던 중요한 얘기, 경제 민주화, 결국 이제 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제 주인 그러면 한국인들 늘 떠올리는 게 재벌 CEO들을, 재벌 CEO도 아니, 재벌 소유주들을 주로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재벌이 다 알다시피 영어로 재벌이 CHABUL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외국말로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글이 영어 옥스퍼드 사전에 등록된 영광을 누리긴 했는데 좋은 단어가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재벌이 그대로 한글을 가든도 올라갔어요. 가든도. 예? 가든도 한국적 뜻으로. 가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경제 주체의 핵심, 국가 경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서 핵심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재벌 개혁에 관한 얘기인데요. 홍정호 선생님, 재벌하고 대기업은 다른 거죠? 다릅니다. 네.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를 다시 정말 아는 건 정말 미국밖에 없고. 본격적으로 정의 들어가기 전에 옥스퍼드는 그렇게 말했죠. 기업 집단, 그다음에 가족 소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제가 하나 꼭 덧붙입니다. 폐쇄적인 혼맥. 그렇습니다. 혼맥. 다른 나라는 없는 폐쇄적인 혼맥이거든요. 우리는 끼리끼리 결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재벌밖에 없어요. 자기네끼리 식구끼리 결혼하는 나라는.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더 그 얘기 부연해서 얘기하면 물어봐놓고 자기들이 말씀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GE다. 그러면 GE도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GE가 지금 상장돼 있는 것은 딱 하나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 100% 자회사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그 주주에 대해서 무슨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거나 지금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그걸 이제 터넬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이렇게 밑으로 땅굴을 파서 이렇게 빼낸다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중에 1950년대 GM의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GM한테 좋은 것이 미국한테 좋은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삼성한테 좋은 것이 대한민국한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흔히 이제 일반 시민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신문을 읽고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다. 가령 삼성으로 표본되는 거죠. 삼성 그런 대기업 혹은 족벌 기업으로부터 그런 로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정말 없다. 정말 그렇게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대기업이나 혹은 재벌 기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요새는 이제 하도 정치자금법이 엄격하니까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뭉텅이 돈을 받는 정치인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점에서는 또 이제 한쪽에서는 선거 옛날에는 몇십억, 몇백억씩 쓰는 선거였지만 요즘은 국회의원 선거 다 공영제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 관료, 언론, 법조 전체가 다 포위망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노골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무슨 로비를 받아보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최천 의원.
설마 저한테 오겠어요? 이제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이분 나오시기 전에 우리나라가 평등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 평등 사회를 계급 사회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계급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제가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재벌이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기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눈알 사탕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거 학교에 가서 저금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저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그 돈을 싼 이자로 전부 저 재벌들한테 대줬단 말이죠. 그건 아주 특혜죠. 그 당시 이자율이 50%, 사채 시장은 50%, 60%인데 재벌들한테 은행 이자로 딱 해요.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은행원들한테 뒷돈 대주고 대출 받으려고 그러던 시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돈을 모아서 줬고. 꺾기라고 용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저임금 정책에서 노동권 완전히 말살해가지고 그래서 재벌이 컸고. 그러니까 노동자를 또 매개 살리려고 저미가 정책을 취했다. 그러니까 저임금 저미가 정책 취하니까 농민들 또 피해를 입었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땅을 엄청나게 샀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한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또 사람들 돈을 뺏어다가 재벌들한테 그냥 준 거죠. 저희 이제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그러지만 재벌들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땅이 몇 배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오늘 재벌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전 국민의 희생에 의해서 나온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갖고는 저 친구들이 자기들 잘나서 했으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요. 가장 최근에 와이파이 핑계로 이 스마트폰 2년 동안 막아줬잖아요. 그 시간에 간신히 시간 벌어가지고 지금도 스마트 시대 따라가고 있잖아요. 억지로.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수한 법이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예. 외제차는 막아놓고 그 사이 한국차를 타게 하는데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안 타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고, 그렇죠. 신호 위반하거나 음주운전하거나 이런 경우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줘요. 이거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교통사고 나고도 문제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 형사 책임 져요. 비극적